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인터뷰나 관찰을 진행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 데이터 수집을 도대체 언제쯤 그만해도 되는 걸까?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가장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그 개념, 바로 포화도, 세츄레이션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퓨시와 네스의 이 단호한 주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들은 포화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구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포화도를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보장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무결점의 보증수표처럼 내세우고 있는 거죠. 학술지 심사위원들도 이 기준을 들이밀며 여러분에게 증명하라고 압박하곤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이 포화도라는 게 도대체 정확히 뭔가요? 리뷰어들은 무조건 포화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라고 닥달하지만 사실 연구자들은 내심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선행문헌들을 뒤져보면 학자들마다 포화도를 완전히 제각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견고해 보이는 포화도라는 신화를 현실적이고 써먹기 좋은 4가지 모델로 완전히 해체해 볼 겁니다. 골드 스탠다드의 딜레마를 시작으로 4가지 모델의 진짜 의미, 연구에 맞게 선택하는 법, 타이밍을 잡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방법까지 쫙 훑어볼게요. 여러분의 연구에 포화도를 어떻게 써먹을지 명확한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골드 스탠더드의 딜레마. 왜 포화도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절대 규칙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이토록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게스트와 동료들의 말을 빌리자면 포화도는 보건과학 연구에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멈출 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성역 같은 규칙이죠. 그런데 진짜 딜레마는 여기서 생깁니다. 포화도는 원래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근거 이론이라는 아주 특정한 방법론 안에서만 쓰이던 개념이거든요. 그걸 모든 질적 연구에 무작정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스텝이 꼬이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섹션, 포화도의 4가지 모델을 통해서 이 엉켜있는 복잡한 정의들을 한번 싹 풀어보겠습니다. 안개를 제대로 걷어내려면 포화도를 단일한 범인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포화도는 무엇을 포화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무려 4개의 각기 다른 가명을 쓴 용의자거든요. 귀납적 논리를 쓸지 연역적 논리를 쓸지, 그리고 표본 추출, 분석, 데이터 수집 중 어느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지형도가 완전히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오리지널 근거 이론에서 파생된 이론적 포화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표본 추출에 딱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이론적 범주들이 아주 꽉 차게 발달해서 데이터를 더 들이부어봤자 기존 카테고리에 살을 더 붙이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표본 추출을 딱 멈추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귀납적 주제 포화도인데요. 이건 초점이 분석 단계로 확 넘어갑니다. 텍스트를 막 파고들며 분석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새로운 코드나 새로운 주제가 안 튀어나오네?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깊은 이론적 구조를 따진다기보다는 그저 텍스트에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느냐 마느냐, 그 출현 여부 자체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델이죠. 세 번째, 선엄적 주제 포화도입니다. 이거 좀 재밌는데요. 일종의 연역적인 역전 현상입니다. 연구자가 아예 사전에 이런 주제나 코드가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찜을 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리 정해둔 범주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데이터로 모으는 거죠. 새로운 발견을 위한 게 아니라 확인을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아마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데이터 포화도입니다. 아주 단순한 정보의 중복성을 뜻하죠. 인터뷰를 계속하다가 어라? 지금 이 분홍색 셔츠 입은 참여자가 아까 파란색 셔츠 입은 참여자랑 똑같은 말을 반복하네? 바로 이 시점입니다. 복잡한 이론적 배경 다 떼고 그냥 데이터 수집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굉장히 직관적인 접근입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어디서 그리고 왜 선택하는가? 내 연구 유형에 딱 맞는 포화도를 매칭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포화도는 프리사이즈 5처럼 누구에게나 다 맞는 만능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내 연구의 바탕에 깔린 접근법에 따라 쓰임새가 180도 달라져요.
연역적 접근을 쓴다면 내가 미리 정해둔 범주가 충분히 타당한지 예시들로 증명하는 데 포화도를 씁니다. 반면 귀납적 접근이라면 내 분석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끄집어내고 있는지 그 적절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섹션 타이밍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포화도 달성을 평가할 것인가? 이게 질적 연구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논쟁거리거든요. 우리는 보통 포화도를 무슨 마라톤 결승선 테이프 끊듯이 짠 하고 마법처럼 도달하는 특정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우스와 코빈 같은 거장들은 다르게 말해요. 포화도는 그렇게 딱 끊어지는 점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점점 얻을 게 없어져서 오히려 비생산적이 되는 점진적인 수학 체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개념의 깊이가 서서히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흐름인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불확실성 수용하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철학적 역설 드러내기입니다. 연구자들이 리뷰어들한테 이 포화도 달성을 무슨 자격증처럼 억지로 증명해내려다 보니까 솔직히 좀 우스꽝스럽고 씁쓸한 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10명 인터뷰하고 완전히 포화됐습니다. 라고 논문에 떵떵 너려놓고 내심 찜찜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확실히 하자며 2명 더 인터뷰하는 이런 이른바 위험 분산 행동 말이죠. 또 어떤가요? 포화도를 표방한다면서 신기하게도 샘플 크기가 딱 30명, 40명처럼 10의 배수로 마법같이 떨어집니다. 이건 사실 연구자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모순의 밑바닥에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역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 연구는 포화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건요, 결국 내가 지금까지 본 데이터만 가지고 아직 수집하지도 않은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 불확실한 예측을 해버리는 엄청난 논리적 점프거든요. 내가 내일 만날 사람의 입에서 완전히 새로운 통찰이 안 나올 거라고? 도대체 무슨 수로 100% 장담하겠습니까? 자, 이제 포화도가 단순한 숫자 맞추기 규칙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셨죠? 내 분석에 딱 맞는 올바른 포화도 모델을 현명하게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샘플 크기를 향한 무의미한 짐작을 멈추고 데이터가 들려주는 진짜 의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연구는 정말로 포화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현상의 이면을 끄집어낼 그 올바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멈춰버린 것뿐일까요? 앞으로의 연구 여정에서 꼭 한 번쯤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